요즘 영국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을 알아야 해요. 여기 영국 가디언지에 막 입사한 신입 기자가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입사하고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그녀는 놀랍게도 한국에 대해 알게 되며 돈을 벌게 되었다는데요. 한국만 생각하면 감동으로 눈물이 차오른다는 그녀가 한국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가디언즈의 신입 기자 올리비아 페닉입니다. 제게 너무나 감사한 나라인 한국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저는 주변에서 한국과 전생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우연한 시작이었어요. 저는 올해 3월 꿈에 그리던 가디언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저를 이끌어줄 멘토 역할을 해줄 선배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 과정에서 제일 먼저 선배들의 기사를 분석하고 논평을 하는 과제를 받았어요. 저는 저스틴 선배님의 기사를 보게 됐죠. 제목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세계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결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또 한국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원래 한국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영국에서 한국 관련 보도도 많이 되고 이래저래 화제이긴 하지만 저는 원래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K-팝은 10대들이 좋아하는 요란한 노래, 한국 음식은 매니아층이 탄탄한 외국 음식. 그 정도였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맛집을 즐기고 이런 걸 하는 편이 아니라 김치가 그렇게 유행할 때에도 그건 그저 냄새나는 발효 음식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기 시작할 때 이미 비판할 것들이 한가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를 정복이라는 표현도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 싶었고요. 하지만 읽다 보니 점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사는 K-팝, K-드라마, K-영화, K-패션을 통해 한국이 자국의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사는 제 호기심을 엄청나게 자극했습니다. 자국을 뛰어넘을 정도라고? 제 안에 색안경을 벗고 차분히 기사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제가 추상적으로 알고 넘기던 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는 기사였어요. K-팝이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정기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는 것,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것,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성과들이 어느 나라나 우연히 한 번쯤 거둘 수도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 정기적으로 한국의 음악이 영국 차트에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고 넷플릭스에서도 익숙하게 한국의 작품들을 보곤 하죠. 너무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오히려 이게 놀랍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 뉴스를 볼 때 생소함이 아니라 익숙함을 느꼈으니까요. 특히 한국 문화 콘텐츠의 수출액이 124억 달러에 달한다는 통계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는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의 수출 규모를 넘어선 엄청난 숫자였죠. 방탄소년단 하나만으로도 매년 한국 경제에 36억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한다니 그들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경제적 파급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제 짧은 식견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뭘 모르고 살았구나 싶었죠. 기사를 쓴 선배와의 미팅 시간, 저는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선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스틴 선배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올리비아, 난 지난 10년간 한국을 주시해왔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놀라운 경제적 반전을 이뤄냈어. 당시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불과 2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 수준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를 훌쩍 넘었지.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산업 구조의 변화야. 과거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했거든. 선배, 그렇게 빠른 전환이 되다니 신기한데요?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와 관련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작은 나라인데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이렇게 퍼진 건 정말 신기한데요? 맞아. 나도 그 점이 너무나 흥미로웠던 거야. 한국은 문화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삼았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간의 창의력이 만나 지금의 한류를 만들어냈지.
삼성, 현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어. 선배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어요. 더 놀라운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전했다는 거야. 2020년 한국은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어. 위기 속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 그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야. 사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건 정말 찾기 힘든 사례지. 제가 입을 벌리고 감탄하는 새 선배의 한국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의 콘텐츠 제작 시스템이야. 그들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글로벌 취향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내. K-팝의 완벽한 안무, K-드라마의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라인,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의 결과야. 영국도 이런 점을 제대로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선배의 한국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감탄했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이지. 아니, 커질 거라는 표현보다는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봐. 넷플릭스가 향후 4년간 한국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디즈니와 애플 TV 플러스도 더 많은 한국 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있고, 서로 한국 프로그램을 끌어오지 못해 안달이잖아. 심지어 BBC도 K-팝 스타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5년 후엔 전 세계 문화 산업의 절반을 한국이 장악할지도 몰라. 선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런데 선배, 혹시 그게 좀 위험하진 않을까요? 영국 문화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선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야. 지금 추세라면 10년 내에 런던 거리에서 영국 전통 음식점보다 한식당을 더 많이 보게 될지도 몰라. 젊은이들은 셰익스피어 대신 한국 웹툰을 읽고 비틀즈 대신 K-팝을 들을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는 셈이지. 선배의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론 한국 문화의 힘이 놀랍고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배?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도하는 거야. 한국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문화와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 내가 문화 쪽에서 전문성을 쌓으려면 한국을 제대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거야.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너무 공부가 부족했구나 싶었죠. 제가 이렇게 중요한 문화 현상을 놓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앞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선배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되어가고 있어. 우리 같은 언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보도하는 것이 중요해. 역시 기자로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공부가 필요하군 하고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을 검색하는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와의 대화가 떠올랐죠. 우리 가족이 10년째 운영하던 수제버거 레스토랑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래도 너가 잘 커서 이렇게 취직을 해서 참 다행이라고 했죠. 코로나 이후로 줄어든 매출은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대출금을 갚고 나면 제대로 남는 게 없다며 한숨을 푹 내쉬던 어머니의 어두운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영국에서 인기를 얻는다면 혹시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 다시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혹시 이런 한국 문화의 인기를 우리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선배는 관심 있게 물었죠. 어떤 생각이 든 거야, 올리비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수제버거 레스토랑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한국 음식 문화를 접목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배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은 영국에서 엄청 대중화되고 있잖아. 영국의 전통적인 버거를 결합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기사가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 우리 가족의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사에서 언급한 한국 문화의 힘에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선배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가족들과 의논해봐야겠어요. 어쩌면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선배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한번 시도해봐. 내가 직접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앞으로의 소식이 기대되는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사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어떤 도전과 성과가 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톰까지.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죠. 최근 레스토랑 사정이 얼굴만 봐도 읽혔습니다. 취직 준비로 바빠 너무 집에 신경을 못 썼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아빠, 우리 레스토랑을 살릴 방법이 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올리비아,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저는 가디언에서 읽은 기사 내용과 선배와 나눈 대화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제 아이디어를 꺼냈죠. 우리 레스토랑에 K퓨전 버거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영국 전통 버거에 한국의 맛을 더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K퓨전 버거라고? 그게 뭐지? 네, 예를 들면 불고기 버거, 김치 치즈 버거, 비빔밥 버거 같은 거예요. 한국 음식의 독특한 맛을 우리 버거에 접목하는 거죠. 동생 톰이 웃으며 말했어요. 누나, 농담이지? 아예 한식당도 아니고 영국 사람들이 그런 퓨전 버거를 먹을 리가 없어. 새로운 음식 싫어하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톰, 넌 몰라서 그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 음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트렌드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올리비아, 우리는 한국 음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니. 어떻게 그런 버거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한국 요리를 공부할게요. 유튜브도 있잖아요. 찾아보니까 한국 음식을 자세히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아버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그래, 내 열정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새로운 메뉴 개발에는 비용이 들어. 지금 우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있을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우리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모험을 할 때예요. 제가 받는 월급을 투자할게요. 그리고 이제 막 취직하긴 했지만 은행에서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선 그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결국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래, 한번 해보자. 올리비아가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그렇게 우리의 K퓨전 버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곧 큰 난관에 부딪혔죠. 우리 가족 모두 한국 음식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사서 조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커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며 만들어본 우리의 한국 음식은 모두 개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저는 결심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보자. 한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대부분의 한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한 어머니께서는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기본이에요. 이걸 잘 활용하면 다양한 맛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다른 음식들과 조화가 좋으니 잘 응용해보세요. 그리고 한국 분들의 도움으로 유튜브에서 제대로 한식 요리를 소개하는 채널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한국 음식들의 먹방 영상 조회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와,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구나. 새삼 놀랐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분명된다는 확신이 생겼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 불고기 양념, 비빔밥 고추장 소스 등 다양한 레시피를 배웠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어머니들이 도움을 주셔서 한국 맛이라는 검증도 제대로 거쳤습니다. 그런데 버거에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김치의 신맛과 버거 패티의 조화를 찾는 게 특히 어려웠어요. 이건 너무 짜. 이건 또 너무 심심해. 김치 느낌이 없잖아? 가족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한국 식재료 가게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사다가 실험해보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배운 팁들을 적용해가며 조금씩 발전해 나갔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발효 음식의 중요성, 오방색의 의미, 음향의 조화 등 한식의 철학까지 배우게 된 거죠. 우와, 한국 음식에는 이렇게 깊은 문화가 숨어 있었구나. 처음엔 한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알면 알수록 놀라운 문화였습니다. 영국의 음식 문화는 이에 비하면 비교 자체가 민망한 지경이었죠. 이렇게 한 달여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K퓨전 버거 레시피가 완성되어 갔어요. 이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죠.
완성된 메뉴는 4가지였습니다. 불고기버거, 김치치즈버거, 갈비버거,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만든 고추장버거였죠. 출시 당일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과연 손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첫 손님은 평소 단골이셨던 할아버지였어요. 오, 이건 뭔가 새로운데? 한번 먹어볼까? 할아버지는 고추장버거를 고르셨어요. 우리 가족은 주방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죠. 잠시 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참 맛있구먼. 이런 맛은 처음이야. 매울 줄 알았는데 패티와의 조화가 좋구만. 양파랑도 잘 어울리고. 아주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첫 반응이 좋았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죠. 그날 하루 동안 예상 외로 많은 손님들이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 주셨어요. 대부분의 반응이 긍정적이었죠.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이게 뭐야? 난 전통적인 버거가 좋아라며 불평하기도 했죠. 또 어떤 분은 한국 음식 맛이 제대로 안 나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의 피드백을 꼼꼼히 기록하고 계속해서 레시피를 개선해 나갔죠. 이번 프로젝트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동생 톰도 이제는 열심히 돕기 시작했어요. 누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버거 사진을 올려볼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거기서 맛집을 찾더라. 톰의 제안으로 우리는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시작했어요. 예쁘게 플레이팅한 버거 사진을 올리고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았죠. 빠른 속도로 찍히는 하트를 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신없는 첫 주가 지나고 매출을 정리해보니 소폭이지만 분명히 상승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조금씩 희망의 빛이 돌아오는 게 보였죠. 올리비아, 내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해. 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레스토랑을 런던 최고의 K퓨전 버거 맛집으로 만들어요. 그날 밤 피곤했지만 가슴이 벅찼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영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이 도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죠. 놀라운 변화는 단순히 매출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 K퓨전 버거를 위해 공부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점점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자세가 완전 변했죠. 우리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은 단순히 버거만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셨죠. 비빔밥은 어떤 음식이에요? 소주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나요? K-팝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한국을 이용만 한 꼴이 되고 제대로 된 한국 문화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본질을 잃어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주시는 손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가디언에서의 제 역할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어요. 이제는 한류 전문 기자를 꿈꾸게 되었죠. 영국 내에서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전문가가 되고 싶어졌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답니다. 매일 저녁 2시간씩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모음을 배우는 것부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같은 표현들을 쓸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어요. 언어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인상 깊었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 두는 그 표현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양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인데 한번 접하고 나니 제가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하게 돼요.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심장을 이해하는 것과 같잖아요. 한국어를 통해 저는 매일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힘은 단순히 트렌디한 콘텐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인의 마음을 뒤흔든 콘텐츠의 밑바탕에는 따뜻한 정과 나눔, 사람 존중의 문화가 있죠. 제가 경험한 한인 커뮤니티의 친절함이 바로 그 증거예요. 바로 이런 따스함이 전 세계인에게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며 써둔 내용의 일부인데요. 이 모든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특히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낌없이 도와주신 한인 커뮤니티 분들께 정말 감사했죠.
그분들의 친절과 한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한 한국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저는 영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한국의 모습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 한국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보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단순히 한류 현상을 보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역사, 전통, 현대문화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열정과 노력이 영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휴가를 얻어 첫 한국 여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한국 여행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에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제 경험을 기사를 통해 저희의 K퓨전버거를 통해 나누면서 영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갔다 와서 또 이야기 전하겠습니다. 행운의 나라 한국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행복한 여름 보내세요. 한국은 집 앞에 널린 게 병원이고 한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여기 한 영국 남성이 한국 남성을 향해 불신이 가득한 눈빛을 날립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인데 어떻게 한국보다 못할 수 있겠냐는 얼굴인데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런 눈빛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조지입니다. 저는 최근 극심한 치통에 시달렸는데요. 유치가 났을 때부터 조금만 양치질을 게을리하면 치아에 금방 충치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치과는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치아 관리에 신경을 썼지만 의사 말로는 원래 치아가 충치에 약한 편이라며 극복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나면서는 이 치아가 잘못되면 정말 고생을 할 것 같아 더욱더 신경을 썼는데 별로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제 치아는 계속 망가져갔죠. 염증이 심해 고름이 차올라 밥을 먹을 때마다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영국 경기가 한참 안 좋았을 때 저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그 뒤로 오랫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나마 경기가 풀리면서 새롭게 직장을 잡았는데 아직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치과를 가서 치료받는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의료보험이 없냐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영국도 국민의료보험인 NHS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당일 진료를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예약을 해도 거의 2주에서 한 달의 대기는 기본이거든요. 급하면 응급치료 예약을 하면 되는데 10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16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과 진료 자체 비용도 엑스레이와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150파운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25만원 정도라서 제겐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갔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홈을 메운다거나 하면 거의 50만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섣불리 치과를 가지 못하고 약으로 버티는 나날이었습니다. 한창 아플 때 진통제를 사먹고 좀 버티면 나아지고 아프면 다시 약을 사먹고 하는 식으로 일단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는 심산이었는데요. 치과 의사는 제게 나중에는 결국 임플란트로 교체해야 하는데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돈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염증으로 인한 고름주머니가 육안으로도 훤히 보일 지경이 되어 저는 참지 못하고 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좀 못 믿어온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어금니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앞쪽에 그나마 튼튼해 보이는 치아까지 전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괜찮고 어금니가 아닌 치아는 통증도 없는데 빼야 한다니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치료기간과 고통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마음에 다른 병원을 찾아가니 그곳에서는 어금니는 임플란트를 하고 앞쪽 치아는 전체적으로 갈아낸 뒤 보철물을 씌우는 크라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와 함께 약을 오랫동안 먹어야 한다고 했고요. 신경치료 160만원, 크라운은 160만원, 치아 모양 확인을 위한 스캔 비용과 진료비는 50만원. 부르는 게 값이다. 느낌으로 가는 병원마다 수백만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비싼 시술을 권유하는데 진단 내용도 다르다 보니 믿을 수가 없었죠. 어렵게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치통 때문에 영 집중하지 못하는 나날들이 이어지던 때 회사에 한국인이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왔고 졸업 후 우리 회사가 첫 직장인 정욱은 성격이 좋고 일을 잘해서 모두들 예뻐했죠. 저와 같은 부서에 배정받았는데 정욱은 영어를 굉장히 잘해 소통이 어렵지 않아 곧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통제로도 참기 힘든 치통이 찾아와 점심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절. 정욱이 목격하고 제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치과에 가지 못하고 통증을 참고 있다는 사실이 좀 부끄러웠지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욱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도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일 힘들고 불만인 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면서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최악이라고 했죠. 영국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병원부터 들러 필요한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영국에 비하면 5분의 1 가격이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영국 치과는 비싼 비용에 비해 치료가 거칠어서 영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웬만큼 급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에 그럼 한국인들은 한국 방문 한두 달 전 미리 병원 예약을 잡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냐고 했더니 정욱의 두 눈에는 물음표가 가득했습니다. 조지, 무슨 소리예요? 한국은 집 앞에 널린 게 병원이고 우리는 병원을 골라서 가요. 인기가 좋은 병원은 예약할 수도 있는데 끽해봤자 전날에 예약하는 게 다고요. 당일에 방문해도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진료를 볼 수 있어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도 치과를 다녀오는데요. 영국처럼 2주, 한 달씩 기다리게 하는 시스템이 정말 이상한 거라니까요. 저는 정욱이 정말 좋은 친구이지만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할까봐 일부러 한국의 좋은 점을 부풀려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서 치통으로 대굴대굴 구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요. 이런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출장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3주나요. 한국행이 결정되고 제일 먼저 제가 해본 일은 정욱의 이야기가 맞는지 미친 듯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의 수많은 한국 병원 후기들은 정욱의 이야기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임을 알려주고 있더군요. 저만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몰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영국인이 한국으로 장기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치과나 건강검진 등 필요한 병원 진료를 받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영국에 비하면 한참 낮은 가격이며 진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고 몹시 친절하다고 하고 있었고요. 한국 출장길에 한국 치과를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냥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이라 제가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 치과는 운영을 안 해 갈 수 없으니까요. 이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정욱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점심시간에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오전에 가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당일날 가도 될지 계속 고민하는 저를 위해 정욱은 친절하게 제 숙소 근방의 치과에 예약까지 미리 해주었고요. 한국에서 맞이한 첫 번째 주말 찾아간 치과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치과를 예약했다고 했는데 전 예약이 잘못된 줄 알았죠. 삼성동 인근에 있는 대형 치과였는데 단과 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게다가 치과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세부 분야별로 두세 분씩 계실 정도로 많은 의사분들이 근무하는 전문적인 병원이었어요. 건물도 매우 세련되었고 내부로 들어가니 환자분들이 쉴 수 있는 로비 같은 공간도 매우 편안하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미술관 같은 곳이 연상되는 우아한 공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를 하고 잠시 기다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저의 진료 순번이 찾아왔어요. 저를 맞아준 원장님은 영어가 매우 유창하신 데다가 굉장히 친절하셔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진단과 치료 과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동안 영국에서 의료비가 비싸 약을 먹으며 버텼다고 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우선 엑스레이와 CT를 찍어보고 이야기하자고 했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려면 몇 주는 걸릴 텐데 저는 한국에 고작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자 한국 의사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10분만 기다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별천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날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를 보았고 또 염증이 심한 곳에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염증이 심하긴 하지만 뿌리가 상하지 않아 발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최대한 자기 치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요. 임플란트나 기타 불필요한 수술이 없으니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고 진료 과정은 섬세하고 꼼꼼했습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 부분적으로 인레이를 씌우면 되는데 몇 번 더 방문을 해야 하지만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모든 치료가 완료될 거라고 했죠. 그리고 비용 역시 정욱의 말대로 영국의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저는 얼마나 암울한 나라에서 살다 왔는지 급격히 우울해지더군요. 알아보니 충치 치료 같은 것도 영국에서는 의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보통 아말감 등의 저렴한 소재로 충치를 치료했는데 한국에서는 비슷한 가격의 세라믹 같은 안전하고 겉으로도 표가 덜 나는 소재를 선택할 수 있더군요. 게다가 아말감은 시간이 지나면 표면이 갈라지거나 부식되는 등 아쉬운 면이 있는데 세라믹은 소재 자체가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하기도 좋다고 했어요. 게다가 치료 과정 내내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영국과 달리 한국의 치과 치료는 매우 부드럽고 환자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냥 아프니까 참으라는 통보 형식이 아니라 놀라웠어요. 도중에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를 사전에 설명해주고 큰 소리가 나는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잇몸이나 혀 같은 부드러운 부분이 다치지 않는 초음파 전동기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덕분에 과도한 공포에 시달릴 일이 없었고 중간중간 긴장을 풀어주는 농담도 해주셔서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 시술이 진행되기 전에는 마취 전문의 분들이 바르는 마취약과 잇몸 주사로 통증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마취를 해서 치료 과정에 부담을 덜어주시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마취 전공 전문의 분들이 상주하는 치과도 많지 않았고, 있더라도 마취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술은 그냥 참으며 치료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치과가 더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너무나 부러워졌죠. 언제나 비싼 비용, 불친절, 느린 속도와 거친 치료를 걱정해야 하는 영국의 의료 환경에 비하면 아플 때 곧바로 걱정 없이 최고의 전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의료 환경이 선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게 이런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알려준 정욱에게 너무나 감사한 한국 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욱을 제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려고요. 오늘은 영국 가디언즈의 기자가 한국의 영향력을 새롭게 알게 되고 가족들의 식당에 한국의 맛을 결합하며 한국 문화의 힘을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영국보다 한참 앞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알게 되고 한국에서 직접 체험하며 엄청나게 놀라 한국인을 은인으로 생각하게 된 영국 남성의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